여러분, 범죄자는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서 범죄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사람은 과연 주변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 내 생각, 내 행동, 이게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는 이 사회랑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볼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속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사실 범죄학에서는요, 오랫동안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범죄가 과연 나쁜 사람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그 사람을 둘러싼 나쁜 환경의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어떤 결함에서 찾을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을 거냐, 바로 이 두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온 겁니다. 이 논쟁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 학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 학파인데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디서 크고 누구랑 어울리는지 이걸 빼놓고는 범죄의 원인을 절대 찾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와, 바로 이 관점. 이게 바로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범죄라는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럼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범죄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그 놀라운 과정, 그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파격적이에요. 뭐냐면 범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그냥 학습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학습의 결과물이잖아요? 범죄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그 사람의 어떤 내재된 결함이나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목공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관점이 확 바뀌죠? 좋아요. 그럼 도대체 범죄는 어떻게 학습된다는 걸까요? 이제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에드윈 서덜랜드라는 학자의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내 주변에서 야, 법 그거 꼭 지킬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라는 말보다 더 많이 들으면 결국 법을 어기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태도 저울질인 셈이죠. 이 학습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학습이 TV나 영화가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범죄의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걸 정당화하는 동기나 태도까지 싹 다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저울이 기우는 순간이죠.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쪽의 무게가 반대쪽보다 더 무거워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알 거 아니야. 맞아요. 대부분 알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이 중화기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심리적인 변명, 자기 합리화 기술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책감을 싹 없애버리고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지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기술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엄청 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하나 다운받는다고 누가 다치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바로 가해의 부정이고요.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건 정상성의 주장이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를 비난하기 전에 저 부패한 시스템부터 봐라. 이게 비난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어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봤거나 어쩌면 써봤을 수도 있는 말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세계, 거리의 갱단과 최첨단 해커의 세계를 이 이론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거리의 갱단을 한번 볼게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막혀버린 청소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자존감과 소속감을 얻을까요? 바로 자기들만의 규칙과 가치가 있는 세계, 사회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범죄 기술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거리의 명성이 곧 지위가 되죠. 사회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바로 그곳에서 배우고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원리가 아주 화려한 고층 빌딩의 회의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화이트 칼라 범죄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말하죠. 이거요, 다들 하는 업계 관행입니다. 또는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보세요. 장소와 사람은 달라도 범죄를 배우고 정당화하는 원리는 소름 돋게 똑같죠?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21세기의 사이버 범죄도 완전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이건 피해가 아니야. 오히려 아티스트한테 홍보해 주는 거지? 아니면 진짜 도둑은 비싸게 파는 저 대기업들이야. 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죠. 이건 역시 너무나도 전형적인 중화기술의 예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현실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이 가져온 생각의 전환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기존의 관점은 왼쪽에 있는 개인 중심이었어요. 문제가 나쁜 사람에게 있으니 해결책은 처벌하고 격리하는 거였죠. 하지만 사회학습 이론은 오른쪽에 있는 환경 중심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짜 문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배우게 만드는 나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당연히 그 환경 자체를 바꾸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론의 진짜 힘이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범죄가 학습되는 거라면 우리는 범죄가 아예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학교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또 우리 동네에서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교도소에서는 단순히 벌을 주는 걸 넘어서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를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범죄라는 것이 정말로 학습될 수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을 학습하지 않도록 막거나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배우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이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 희망적이면서도 아주 무거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